네, 이해찬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예,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정적으로 낙마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인사를 도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을 하려 했으나 예. 결과적으로 이 인사 검증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이 쉽게 말해서 가계부를 내어주는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확장 재정이라는 이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보수 인사 중에서도 경제학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통합의 정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논란은 사실 뭐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좌관 갑질이라는 그야말로 뭐 3단 고음의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좌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뭐 부정청약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할아버지가 훈장 받은 것으로 인해서 손자가 명문사립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2030 신혼부부 청년 이런 분들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인사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자진 사퇴 방식이 아니라 지명 철회 방식으로 거치를 결단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야당에서 네네.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대통령의 인사 철회,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보수의 인사를 어렵게 모셔가지고 아무리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이분을 낙마시킨다는 거는 사실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예. 또 추가적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보수 인사들 영입에도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를 거쳤던 것이고 이 지명 철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권의 연장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진 철회보다는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지명을 철회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국민들께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좀 말이 좀 꼬였습니다.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당히 좀 신속한 결정이었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그 여론이 식지 않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이제 취소를 하게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예. 저는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해서 상당히 조금 의아했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국민들께 최소한 이분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봅시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그렇게 내놓을 때는 적어도 저희가 초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은 이 정도는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 검증한 것을 한번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라는 뜻으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주장했었던 건데 네.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더 확장되는, 커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둬서는 더 큰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판단에서 저는 지명 철회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가 이제 세 번째 낙마하고 있어서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다시 좀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뭐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예. 몇십 번의 인사 검증, 인사 청문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인사 청문회도 항상 검증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후보자가 본인의 흠결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이 검증하는 기관에게 좀 털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이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 인사 검증의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뭐 질문이 100가지, 뭐 200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분의 흠결은 다 이렇게 건져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솔직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번에 보좌관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본인 정당 소속 정당에서도 과거 정당에서도 쉬쉬하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 검증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이런 도덕적인 검증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 인사 검증의 시스템 전반을 좀 손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국회의원 공천에 관련된 검증과 마치 고위 공직자의 검증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검증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송구스럽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인사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뭐 해외 선진국처럼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늘 민주당 정부들이 주장하는 게 시스템에 의한 정치 국정 운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진숙, 강선우, 이해훈 이 세 분의 연속적인 이 낙마를 보면서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종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았고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검증 시스템이 돌리기도 전에 그냥 몇 가지 사안만 체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상대방 당인 야당이 조금 약체라는 생각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여론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좀 오만한 태도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진숙, 강선우, 이해훈 장관 앞서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의 돈이 이렇게 받아진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받은 돈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 해명을 듣고 다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또 이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자들로 지명된 분들께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청와대의 통합 인사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홍익표 수석은 앞으로도 통합 인사는 계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어떤 성향상 그리고 국정 운영의 철학을 엿보면 저는 보수 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때와 장소와 어떤 TPO가 맞는다고 하면 예. 추가 인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 바로 다시 뭐 하겠다 이런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 측 인사지만 이분이 이 자리에 적합하겠다라는 추천이라든지 어떤 판단이 쓴다면 저는 다시 한번 또 보수 통합의 차원에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와 대안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게 따지기 이전에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도덕적으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을 구할 수 있는 분인지를 따지지를 않고 단순히 그냥 보수여서 우리가 뽑았고 보수여서 뽑았으니까 너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예. 그분들의 지혜와 해안을 듣겠다는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인사를 쓰는 것을 저희가 탕평이라 하지 내 철학과 내 비전을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그 철학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응하시는 분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탕평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해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 재정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철학과 지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락했다면 그건 별다른 문제이겠지만 저분은 장관직을 수락하는 그 자리에서 표현한 것이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기본 사회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은 탕평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화 세대 상징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죠. 이해찬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민주당의 이해찬 수석 부의장 어떤 좀 의미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별세 하시기에는 아직 저희 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음이 더 안 좋은 거는 또 고국 땅이 아니라 또 해외 베트남에서 출장 중에 또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혹여라도 고국 땅에 계셨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사로 활동을 하셨고 또 7선 국회의원 그리고 46살의 교육부 장관 52의 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민주당 대표도 하셨고요. 예,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4명의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데 전략적인 면에서 크게 공이 있다는 점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 조력자입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께서는 사실 이재명 당시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종 해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당내에서 어려움에 겪었을 때도 항상 그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어떤 조력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민주정부 4번째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뭐 정부가 이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물론 이제 민주진영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보수 야권에서는 이 부의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민주진영의 큰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대해서 큰 애도를 표합니다. 예. 모든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과 과가 있겠죠. 특히 이해찬 부의장처럼 정치 여정이 아주 길고 굵었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그는 매우 유능한 전략가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라는 이분법적인 그 정치 문화를 여의도에 뿌리 내리게 했다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 분의 공과 과를 우리 후배들이 잘 기리면서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이해찬 수석 부의장의 애도 기간에 들어가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국 혁신당 민주당 DNA 잘 섞일 것이다. 또 당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서왕진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반발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어렵게 지난 총선에서 일궈낸 정당인데 정당의 이름이 없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흡수 합당되는 거에 있어서는 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 창당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합당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의 또 어떤 의견이 다른 것도 있지만 분명히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양당의 지지자와 구성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에 있는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현역 의원들은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결국에는 다음 총선에서 재선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합당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승률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당장 또 조국 대표로서는 윤석열 정부 탄핵을 목표로 한 정당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감옥까지 갔으니 다음 스탠스에 대한 또 다른 더 아젠다를 발굴해내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역할론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 당이 서로가 조금 양보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번 합당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물 위에서 하는 얘기보다 물 밑에서 좀 조율하는 어떤 그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내 반응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통합을 해야 한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과 후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무난히 통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냈었고 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교감, 대통령 팔지 말라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 또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도 독단적인 합당에 반대한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좀 분출되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 슬로건을 내면서 민주당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예. 근데 그 총선 승리 이후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에 비해서는 대접을 정치적인 보상이 적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늘 불만이었었는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흡수 통합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발언을 하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네네. 또 통합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득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면 통합이 깨질 것이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상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투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 것이 당신들한테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강력한 정치 투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총선 때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 의도해서라도 저는 더 강력하게 제3당으로서의 득표 전략을 세우고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당을 하고 싶지만 또 당내 저항이 세니까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짧게만 첨언 듣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에 있어서 사실 뭐 이관계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양당의 지지와 구성원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합당을 해야 될 사이라는 거에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왕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합당이 안 되고 깨지게 된다고 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좀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좀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식 투쟁 이후 병원에 입원했던 장동혁 대표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복귀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최대 관심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대표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복귀하시더라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과하다가 중론이라고 제가 의원들 상당수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 내지는 비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극형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인가라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도 그리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김재수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명은 과하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게 참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각 정치 주체들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을 테고 관철하고 싶은 바가 있을 텐데 지금은 저희가 평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불과 한 4, 5개월 앞둔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신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과연 그 지방선거 승리라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이런 경우에 많이 예를 드는데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각자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아이의 반을 갈라서 나눠 갖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진짜 생모로 추정되는 분이 아유 저는 네. 거짓 엄마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각 정파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이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야 될 상황인지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회를 꾸렸을 때부터 저는 제명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순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금 또 마음을 주시는 분들도 제명은 과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우스워요. 왜냐하면 제명이 과하다? 그럼 뭐가 적절한 거죠? 뭐 당원권 정지가 적절한 겁니까? 그러면 당원권 정지는 1년이 적절한 건가요? 3년이 적절한 건가요?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잘못을 했다고 안 해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가해자에게 가야 되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 측과 한동훈 대표 측의 이 지루한 싸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정치권의 속성상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당권파가 아닌 비주류이기 때문에 물러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앞서 이제 박성훈 대변인의 목소리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한 전 대표는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이것이 진짜 보수의 결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박성훈 대변인은 앞서 이제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이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깝고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안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재판소처럼 지금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주장들을 뭐 이렇게 가만히 볼 수 없다. 뭐 어떤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논쟁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당내 갈등, 당내 투쟁이 아니라 네.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당내에서 이렇게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내의 지루한 싸움을 지금 이게 1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참 국민 앞에 들 낯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지금이라도 각자의 주장을 조금 더 한 발짝씩 물러나서 우리가 나갈 바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우리 유희동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이나 영국의 보수당들이 정체되어 있고 거의 몰락했다가 다시 일어선 것이 과거에 매몰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인정받았을 때 다시 집권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명당한 거 받아들일 테니까 저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문제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 이제 그만하시다 하고 자숙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저렇게 당대표 사퇴하라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집회에 를 유도하지 않았어도 오해를 받고 또 상대 측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계속해서 퐁당퐁당 싸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떠나 있으면 언젠간 부릅니다. 아, 우리 당의 위기인데 한동훈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는 것이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단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이 됐다. 만약에 이 특검 공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대하고 있는 우리 보수 진영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자들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로 선거를 준비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적 비용이라는 것은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지지자를 통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외연 확장이라는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같은 이준석과 같은 그 정치 그룹을 놓치게 되는 그런 반대급부를 놓치게 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처한 위치에서 보면 자신의 영역만 보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보수의 진영이 꽤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데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시도를 하는 지도자가
저는 국민들 눈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정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지혜들을 내놓고 그 담론 속에서 우리의 대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연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료가 비싸다, 정치적 비용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게 허락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단식을 끝냈다? 아니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키즈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쌍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내란 세력으로 저희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연대를 시도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게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도 이러한 지적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공천 헌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럼 본인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공천 문제로 탈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도 공천 헌금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특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